자, 그러면 이제 그 근현대사 부분을 나가겠습니다. 자, 근현대 부분은 이제 크게 구한말 일제시대 현대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구한말 그부터는 그 한 통은 보지 않아도 돼요. 예, 그래서 한 통은 그렇게 내용이 자세하지도 않고 좀 틀린 내용도 좀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통은 이제 넘어가고 뭘 이제 주로 보시냐면 그 지금 남아있는 그 한국사 교과서 있죠. 한국사 교과서. 그래서 뭐 8종인데 8종 다 볼 필요 없고요. 그 중에 두세 가지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시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러면 예전에 7차 있죠. 7차. 7차 그 9년대사 교과서. 그게 좀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금성도 괜찮은데 금성은 내용이 좀 약간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재교육하고 그 다음에 중앙인가? 천재교육 중앙? 이 두 개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금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천재교육과 중앙을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다가 잊어먹었어. 책을. 책이 있었으면 거기 PDF 파일을 떠서 드릴 텐데 지금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따로 구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고시마당이나 그런 데서 제본 좀 팔 거거든요. 그래서 구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뭐 보내주시거나 PDF 파일 보내주시면 제가 다 유통을 시켜드릴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금성하고 두산하고 대한교과서인가? 그거 3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근데 금성만 봐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어요. 요번에 문제 나오니까 부정축제 처리법 같은 경우에는 제약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네. 다 쓸 수 있고 부정축제 처리법 보니까 그게 어제 중앙인가? 중앙에 나왔다고 하던데 제가 중앙교과서를 지금 없다 보니까 한번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있을 거야 아마 그거. 예전에 본 기억이 있어. 부정축제 처리법. 물론 그 출제자가 그거 보고 내진 않았겠죠. 예. 그래서 근데 따로 제가 이제 그 현대사 부분 때 부정축제 처리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저도 한번 관련된 책을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게 좀 이게 되게 딱 보니까 시국과 관련된 문제더라고요. 딱 보니까 정경련하고 그 관련돼 있어 보니까 그 문제가 정경련 탄생의 배경이 됐던 그 법이 부정축제 처리법인데 그 박정희 시대 때 처음 만든 건 아니고 그 전에 장명 정권 때 만들어졌다가 흐지부지했던 걸 박정희가 다시 끄집어내가 좀 강화시킨 거거든요. 다시 또 수정을 하고. 근데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현대사 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구한말부터 볼게요. 구한말은 이거는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건 주제별로. 그래서 갑신전변, 갑오개혁, 뭐 동학농민, 강모개혁, 뭐 의병운동, 의자척사운동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정리하시거나 사건별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그 구한말 기출문제 풀을 볼게요. 이제 예전에는 갑신전변,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 개혁안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갑신전변,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 개혁안 부분들을 좀 기억을 정확히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차 갑오개혁 때 뭐가 있고 2차 갑오개혁 때 뭐가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강모개혁이 아마 단독 문제로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독립협회보다 강모개혁이 좀 많이 나와요. 시험이. 그래서 강모개혁 뭐 구본신착. 강모개혁 나오면 항상 경제 부분 나오죠. 지계의 의미,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인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요번에 나온 것이 독립협회죠. 독립협회 거의 안 나오다가 요번에 뜬금없이 나갔어요. 그래서 독립협회 간민공동회 하고 중추원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쭉 보면 위전척사운동 부분도 좀 봐주시고, 조선책량 내용, 뭐 영향. 그 외에는 그만한 것들이에요. 뭐 을미개혁은 뭐 어차피 그 앞편에 갑오개혁이 피했으니까 있고, 뭐 할빈당, 그 영학당. 네. 최근에 이제 14년대 영학당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04년 문제에 또 할빈당 나왔어요. 10년 주기도 한번 나오는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울릉도 독도 있죠. 울릉도 독도인데 제가 울릉도 독도를 여기다가 편집을 잘못해가지고 집어넣진 않았는데 나중에 교과서를 보고 한번 좀 정리할게요.
울릉도 독도 부분이 요번에 한국사 교과서에 되게 많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09년 기출문제 나올 때, 그 문제 나올 때 되게 어렵게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 논문에서 났다. 근데 이 내용을 거의 커버할 정도의 내용이 한국사 책에 있어. 더 심화된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최근에 또 뭐 독도 문제 때문에 많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이게. 한번. 자, 그 다음 경제 부분은, 뭐, 삼민수용 무역장정, 메가달 화폐개혁, 그 다음 구한말 화폐개혁인데, 요 사람들이 구한말 들어가면 꼭 경제개혁으로서는 화폐개혁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 아마 요 경제사 부분을 들어가는 부분이 그 구한말 화폐 부분을 공부를 하신 것 같아. 전공을. 그래서 화폐개혁 부분을 뭐 메가달든 뭐 구한말 정부했던 다 한번 보세요. 화폐와 관련된 부분을. 그 다음 뭐 사회 부분인데 뭐 사회 부분 사내시에는 잠깐 언급되고 말았고, 그 다음 문화 부분에서는 볼 건 없어요. 구한말 개혁의 교육이라든지 동북사약 뭐 등등 있는데 되게 이제 구한말 부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 정치사 부분에 나와요. 거의 정치사 부분. 그래서 중요한 사건, 그 다음에 중요한 단체, 그래서 그런 걸 주제별로 정리해가고 공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제 위전척상 운동제 하기 전에 대원군 정책부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대원군 정책. 대원군 정책은 지금 대원군은 단독 문제 안 나왔거든요. 나올만 한데 안 나왔어. 보통 이제 한국산 능력 검증이라든지 그에서는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금성 있죠, 금성. 금성 구한말 여기 부분. 네. 제가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놓은 책이 있다고 했는데 필요하신 분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거기에 댓글에다가 그 판매 주소 뭐 여기 네이버 주소 써놓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거 다 못 읽어요. 예, 보내야지 알아. 그거 어떻게 수십 개 게시판 있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보겠어요, 제가. 예. 자, 그러면 이제 대원군 집경기 관련된 부분은 금성 부분을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금성 220페이지. 금성을 중심으로 이제 볼게요. 자, 거기 이제 대원군이 집권하기 시기에는 그 서구부터의 통상 요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219페이지 보면 서양의 배들이 와가지고 통상 요구를 많이 했는데, 자, 이 배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항선이라고 하죠. 이항선. 그래서 모양이 이상하게 생기는 거다. 그 이항선인데 보통 우리나라 배들은 목선이잖아요, 목선. 근데 이제 서양의 배들은 철선이거든요, 철선. 예. 그래서 또 항당선이에요. 황당하게 생겼다.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붙여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사회적 동요 보면 내부적으로는 그 당시 이제 그 임술농민봉기 같은 거 해갖고 이제 삼전의 문란으로 해서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났지만 그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누가 접근해왔죠? 러시아가 접근해왔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처음부터 연해주를 획득한 후에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마주하게 된 조선이 서양 세력의 진출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그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안팎의 위기 상황이 있었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래요. 네, 한국이 공통적으로 처해졌던 그 당시 시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대원군의 이제 집권과 통치체제 정리를 볼게요. 자, 흥성대원군의 집권을 볼게요. 1863년에 철종이 죽고, 철종이 그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죽고 나니까 그 당시 이제 자식이 없었던 것보다 아들이 없었어. 결정적으로. 그 고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게 돼요. 예. 그래서 고종이 그때 12살 때 즉위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아버지가 그 유명한 누구예요? 이항이죠. 그 이항인데, 그 이항이 이제 대원군이 되는 거예요. 대원군. 대원군은 그 왕의 아버지는 왕이잖아요, 보통. 근데 왕의 아버지가 왕이 아닌 경우가 있어. 그 경우에 그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붙여주는데, 조선 역사상 4명의 대원군이 있어요. 4명의 대원군. 근데 그 4명의 대원군인데, 다행히도 4명의 대원군 중에 3명은 왕이 살아있을 때, 왕이 집권할 때 다 죽었어. 근데
흥성대원군은 살아있는 대원군인 거야, 유일하게. 그래서 이제 어리고 하니까 흥성대원군이 그 정치에 관여하게 되죠. 그래서 명목상은 흥성대원군 정치에 관여할 수 없어. 조선 역사상, 조선의 법제에 보면. 왜 관여할 수 없냐면, 종친불사란 말 들어봤죠? 종친에 해당하잖아. 그러니까 종친은 정치에 관여해서 안 돼.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왕을 기준으로 해서, 사대손, 거기 같이 이제 그 고조나 보지를 공유하는 그 사람들은 정치에 간섭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종친불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대원군은 정치에 간섭할 수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렇지만, 그 당시 이제 그 고종이 어렵고, 고종이 이제 어리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어린 왕이 등장하면, 누가 실제로 정치를 하죠? 수용신청하죠? 그래서 그 당시 왕대비였던 그 신정하고 조씨가, 뭐냐면 수용신청을 하는데, 조씨가 정치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흥성대원군한테 넘긴 거야. 그래서 흥성대원군하고 이제 그 당시 그 신정하고 조씨가 상당히 친했거든요? 또 신정하고 조씨는 누굴 싫어하냐? 안동김씨 대역을 싫어했어. 이 사람이 풍양조씨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흥성대원군하고 그 당시 신정하고 조씨가 서로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다음 철종이 죽자마자 그 철종의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종의 후사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정하고겠죠? 그러니까 신정하고가 흥성대원군의 두 번째 아들을 고종을 내세운 거예요. 첫 번째 아들도 있는데 아들이 그때 나이가 10대 후반인가 10대 초반이야. 나이가 많았어. 네. 그래갖고 어린 12살에 이제 그 뭐냐면 고종을 내세워서 이제 정치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흥성대원군이 실권을 장악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집권하자마자 1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대내 대외적인 정책들을 보면, 대내적으로 무슨 정책이죠? 왕권 강화 정책이죠. 왕권 강화 정책. 대외적으로 무슨 정책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통상 수료 거부 정책, 두 가지 정책들을 이제 펼쳤다. 그래서 먼저 왕권 강화 정책을 이제 보면요, 그동안 이제 그 권력을 누렸던 암동김씨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 당시 여러 다양한 세력도 고용을 했다. 그래갖고 그 당시 안동김씨 외에도 뭐 남인이라든지 북인 이런 세력들을 많이 등용했죠. 소원 세력들과.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종친 있죠. 종친도 적극적으로 등용했어. 원래 종친들은 이제 정치 간섭을 못하는데 종친과를 설치해서 자신의 종친 세력들을 강화시켜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도 정치기에 이제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그 기간이 있죠. 비변사를 폐지했어. 그러니까 비변사를 갑자기 폐지한 건 아니고, 원래는 그 비변사 기능을 의정부와 상공부로 이렇게 나눴죠. 의정부는 정치, 상공부는 군사.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비변사를 폐지한 거죠. 요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상공부야. 원래 이 상공부라는 것은 그 조선 초기 때 있었던 기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 초기에 있었다가 오이지와 창립되면서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다시 부활을 했어. 그래갖고 상공부를 해갖고 군사들 뭐냐면 통제를 하도록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흥성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뭘 세웠죠? 임진왜란때 불타 없어졌던, 한동안 방치됐던 경복궁을 세웠죠.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했는데, 문제는 경복궁을 중건할 때 그 막단 돈이 필요한 거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뭘 했냐면 원납전을 징수하고요. 원납전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이게 뭐냐면 원에서 납부한 돈이에요. 원래 원납전이.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의미로 이제 이항로가 이제 비판한 건데, 원성을 사는 돈이 돼서 원납전이다 해가지고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당백점을 발행했다. 당백점은 뭐냐? 보통 지금 우리 고액화폐 있죠? 5만원권, 10만원권. 그거 마찬가지로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전이야. 이 당백점, 고액화폐죠. 근데 문제는 이게 상평통보의 100배를 가지고 있으면 100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동전이어야 되는데, 함량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함량은 그 상평통보의 5배에서 6배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주주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폭등이 되죠. 그래서 물가 폭등되고 하니까 나중에는 사용이 금지돼. 이게. 그래갖고 물가를 또 잡는다고 해서 청나라 화폐를 또 수입을 해보죠. 근데 청나라 화폐도 뭐예요? 많이 수입하면서 또 물가가 뛰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뭐냐면 불러일으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양반 모진님의 벌목을 하거나 또 백성들 토목공사 강제로 징발해요. 이거는 돈 주고 안 징발한 거죠. 돈은 안 되니까 징발한 거죠. 근데 불만이 많고, 그 다음에 사대문에 뭐 통행세를 징수한다든지, 결두전에 해가지고 이제 토지 부가세를 낸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준거남으로써 너무 많은 적을 만든 거야. 양반 살인부터 해서 일반 백성들까지 다 적을 돌려놨죠. 자, 그 다음에 예전에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법전을 정리했죠. 그래서 뭘 정리했어요? 대전해통하고 그 다음에 육전조대 이걸 정리했고요. 대전해통은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이에요. 그래서 19세기 때 세도정치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책들을 정리한 법이 그 뭐냐면 대전해통이고, 그 다음에 육전조대는 여전히 방금 대전해통 중에 빠진 내용을 시행색식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육전조대죠. 그래서 그게 공군형 기준에 나왔던 거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민생 안정정책들을 이제 보면요, 그 흥성대원군은 임술 농민봉기의 원인이 됐던 삼정의 문란을 개선하려고 했어요. 삼정의 문란은. 그래서 삼정은 그 세 가지죠. 정정, 군정, 항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정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하려고 했냐면, 그 당시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양조 사업을 해가지고 은견 숨어있는 토지들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 지방관이나 토호들이 그 토지 경병을 금지시켰어.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 군정개혁이 되게 중요한데, 군정개혁에서 이제 뭘 하려고 했냐면 호포제를 실시하려고 했다. 호포제. 자, 그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호포제를 실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동포제를 실시했어. 동포제.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 그 밑에 잠깐 보세요. 자료 2번에 제가 한번 예전에 문제를 냈는데, 개원군은 동포라는 법을 제정했다. 가령 학내에 200호가 있으며 매호의 더불사의 호가 약간 있으면 정민을 밝혀내어 계산했고 군포를 부과하여 고르게 징수했다. 이 동포제는 일종의 공동납제인데 19세기 때부터 형성됐던 간행이에요. 그래서 마을별로 뭐죠? 군포를 징수한 거야. 마을 단위로 연대책임을 불어갖고. 그러면 원래 양반은 군대 그 군포를 안 내죠. 근데 마을 단위로 묶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군포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양반도. 그래서 처음에는 동포제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간에서 그냥 간행적으로 했던 것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실시하자마자 반발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냥 동포제보다는 한 발 물러나서 호포제를 실시한 거야. 그래서 이건 초기 때 모습이고, 호포제는 그거 보통 나오는 뒤에 모습이니까, 여기 동포, 호포가 적었는데 잘못된 거고, 동포제, 호포제는 달라요. 예. 그래서 천재교육에는 제대로 설명을 해놨더라고, 그 부분은. 자, 그래서 호포법을 이제 실시를 했는데, 이 호포법은 이제 그 호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인정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호를 기준으로 했던 양반의 의도 군포를 징수를 했죠. 그래서 그 호포법이 한번 예전에도 논의가 됐었죠. 언제 됐었죠? 양역복통론 때 숙중에서 영조에 거쳐가지고 논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양반 그 반대가 많다 보니까 이제 실시를 못했는데 요때 실시하게 되죠. 근데 양반들의 위신들도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편법으로서 양반의 이름이 아니라 노비의 이름으로 징수를 했고, 일반 백성도 양반보다도 좀 1.5배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그렇지만 양반들도 뭐다? 군포를 내도록 했던 법이 이제 그 유명한 호포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창제, 항복제도 개선하는 부분이죠. 자, 항복제도 개선인데 사창제를 개혁했다. 사창제는 이제 뭐냐면, 원래 이 사창제는 딱 우리가 알기는 뭐예요? 16세기 때 그 양반 살인들이 그 뭐냐면 그 학종사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그 학대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가 사창제도 알고 있는데, 요 사창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국가주도의 사창제예요. 그래서 사창제 두 가지가 있어. 양반 중심의 사창제, 그 다음에 국가주도의 사창제. 그래서 국가주도의 사창제는 이미 조선 초기 때부터 있었어요. 한번 의창의 문제점 때문에 사창을 실시하려고 한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범적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번 폐지시켰고 안 했다가 그걸 다시 부활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흥성대원군이야. 그래갖고 이제 그 면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그 사창제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의 재정 전환과 아전대 간여를 배제했다. 그래서
종전에 여러 그 한국제도의 문제점 세 가지가 있어. 크게 보면 여러 관청에 징수를 했고, 그래서 관리의 중간 착취를 당했고, 그다음 한국이 중요한 세금으로 됐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해결한 거야. 사창제를 통해서. 일단은 여러 관청에서 이제 뭐냐면 징수했던 것을 하나 통일시켰죠. 어디에서? 마을 자치적으로 운영한 사창으로 통일시켰죠. 그 관리의 그 중간 착취 같은 걸 어떻게 해결하면 사창을 누가 운영하냐면 관리가 운영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사수를 줬어. 사수. 그래서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을 사수를 둬갖고 그 사람부터 운영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아전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행가 관여를 배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중앙의 주요 세금서였죠. 그래서 뭐 3분 모의 의인이 10분 모의 의인 하면서 그 중에 한 10분의 1, 3분의 1을 중앙제도로 올라갔잖아요. 그걸 폐지시키고 이자도 1알로 한정시키고요. 그 이자도 지방 자체의 경비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중앙 경비 올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 뭐냐면 사창제도예요. 사창제도.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백성들이 이제 뭐냐면 부담을 좀 줄이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세금 누수를 막아서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려고 했다. 삼정의 어떤 분란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교 서원 정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서원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왜냐면 여러 가지 면세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폐지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뜯어내거나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600여 개의 서원을 몇 개로 정리하냐면 47개로 정리해 버렸어요. 이거는 서원 정리는 한번 영조 때 또 했잖아요. 영조 때. 네, 또 대원군 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만동문이나 그 다음에 하양도 서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정리됐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서원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그 뭐냐면 양반 유생들 상수가 되게 많은 거야. 반대가 되게 심했죠? 그러니까 이제 대원군이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백성들에게 해가 있는다면 공자가 살아서 오더라도 나는 이걸 용서치 못하겠다. 공자가 살아서 뭐 서원을 설립을 계속 주장한다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뭐냐면 그 흥성대원군이 물러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그 양반들의 상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흥성대원군이 지금 섭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섭정에 법제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최순실의 사태가 된 게 뭐예요? 최순실이 실제 통치를 했잖아. 통치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원군이 그 법적인 근거도 없이 지금 통치를 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최익현 같은 사람들 막 상소 올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종이 보고 그렇다면서 그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내쳤거든요. 근데 그때 양반들이 왜 그 상소 올렸냐? 그 밑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이 서원정리야. 이렇게 서원정리에 대한 그 대원군에 대한 불쾌감, 그 불만이 포출돼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이제 병인령의 발생을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대외정책을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라고 이제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통상수교 거부정책이 아니라 뭐라고 불렸냐면 세국정책이라고 했어요. 세국정책.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세국정책이라는 것은 그 국가가 빗장을 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입장에 본 게 아니라 누구 입장에 본 거죠? 서양 열강대 입장에 본 거지.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문을 열지 안 열지는 통상할지 안 할지는 뭐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자주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국외 이과 자주적인 입장에서 뭐냐면 요즘에 세국 정책을 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그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 자,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이제 과정에서 이제 여러 정치 그 병인양요와 신민양요가 이제 행해졌는데, 자, 일단은 이제 순서를 좀 볼게요. 여기서 병인박해가 언제 일어났죠? 병인박해가 1866년에 먼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뒤에 그 제논 쇼모 사건이 나죠. 그 다음에 그 병인박해 때문에 이제 프랑스가 시비를 건 게 뭐예요? 병인 양요죠. 병인 양요. 그 다음에 1868년에 뭐가 일어났냐면 오페라도 도굴 사건이 나오고, 그다음 한참 뒤에 이게 그 신민양요가 있어요. 신민양 187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제논 쇼모 사건이 1866년에 일어난 거야. 이게 몇 년 전에, 그 5년 지나고 나서 이제 뭐냐면 그 제논 쇼모 사건을 이제 핑계로 미국이 쳐들어온 게 뭐냐면 신민양요죠. 신민양요. 신민양요 다음에 이제 대원군이 전국 각지에 모여서 온 거야.
척합일본이요. 그러니까 병인박해, 재료소모 사건, 병인양요, 오페어트 도로 사건, 신민양요 그런 순서로 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처음부터 병인양요의 발생부터 볼게요. 자, 흥성대원군이 권력을 이제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양의 군사적 도전을 맡게 되는데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프랑스죠. 예,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뭘 핑계로 들어온 거죠? 병인박해를 핑계로 들어온 거죠. 병인박해.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 병인박해는 그 왜 일어난지 아시죠? 병인박해는 원래 이제 그 흥성대원군이 처음부터 그 천주교 시대였던 건 아니에요. 자기 부인도 천주교도이고 그랬는데 원래 흥성대원군의 그 생각은 뭐냐면 그날 러시아도 막 남아오니까 이 러시아가 이제 국경을 맞댔잖아요. 국경조약 이외에. 그러니까 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누굴 끌어들이려면 프랑스를 끌어들이려고 했어. 프랑스를. 근데 이제 국내에 이제 프랑스 선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프랑스를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뭐냐면 흥성대원을 반대했던 양반 사림들이 이거 보니까 흥성대원군이 프랑스하고 결탁을 했다. 문제가 있다.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상당히 곤란해진 거죠. 흥성대원이.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그 프랑스 세력과 그리고 천주교 세력과 무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펼쳤던 게 병인박해거든요. 그래서 이 병인박해 때 많은 사람이 또 죽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보면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많이 죽었는데 왜 절두산인지 알죠? 머리가 잘린 산에서 절두산이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여튼 병인박해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 당시 프랑스 동행하는데 로주제국이 그 당시 이제 군함 세척을 입고 한강을 한번 쭉 거스르는 지형을 살피고 나서 같은 해 9월에 그 강화부를 점령하고 한강수를 봉쇄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병인박해나 아니 병인양요나 신민양요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이나 프랑스가 그 우리나라 공격할 때 어디를 주로 공격하냐면 강화도를 공격해. 강화도 왜 공격했겠어요? 그 당시 강화도는 인후라고 하죠, 보통. 여기 목에 해당해.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울의 조업로들 다 어디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강화도를 거쳐서 들어와. 그래서 강화도를 장악해야지만 서울의 목줄을 장악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강화도를 이제 공격하면 서울 중앙정부에 큰 타격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강화도를 이제 공격을 해서 그 당시 이제 강화 읍성을 또 점령을 하고 그랬죠. 그렇지만 양형수나 한성근이 이끄는 그 뭐냐면 조선군에게 전족성과 문수상성에서 이제 공격을 받고 프랑스를 격퇴를 하죠. 근데 프랑스를 격퇴하고 돌아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문화재를 약탈하죠. 그 강화성에 뭐가 있었냐면 강화읍에 읍성에 뭐가 있으면 외교장갑이 있었어요. 그 외교장갑을 처음에는 불타다가 보니까 좀 귀중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또 가져온 거야. 그래서 그때 반은 불타 없어지고 반은 가져왔거든요. 그냥 다 가져가지. 약탈을 하지. 약탈을 했으면 그 나중에 찾을 수는 있잖아. 근데 반은 거의 소실했는데 그때 많은 약탈물 중에 뭐가 있냐면 예전에도 한번 문제 나왔는데 외교장갑 도서 중에 그 중에 이제 그 뭐가 있냐면 그 언압용 의계가 있어요. 언압용 의계. 그래서 왕실의 그 행사나 이런 것들을 기록한 언압용 의계가 한동안 프랑스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당시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게 있는 걸로 알고 나중에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시 찾아왔죠. 네, 그래서 언압용 의견을 이제 원래는 그 예전인가 이게 언제 때 김영삼 정부 때인가 그때 이제 프랑스 측에서 노태우가 김영삼 정부 때가 그럴 거야. 아마 그때 프랑스가 노태우 때다. 그때 이제 뭐냐면 그 떼제베라고 아시죠? 고속철도 논다고 프랑스 그 우리나라 그 지금 고속철도 있잖아요. 그 고속철도 놓는데 그 건설 시공을 누가 받냐면 일본하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입주 그 업체들이 이제 서로 입주하겠다고 이제 막 했어.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프랑스 업체에서 떼제베로 이제 선택을 해주면 외교장갑 도서를 주겠다고 약탈했던. 그래가지고 돌려주면 약속을 하고 대통령까지 이제 프랑스 대통령 와갖고 김영삼 대통령이다 말이야. 김영삼 대통령하고 밑에 대통령 전상회담을 맞춰갖고 도장까지 팍팍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돌려주려고 하니까 프랑스 국내에서 문제가 된 거야. 프랑스에서는 그거 돌려주면 안 된다.
왜냐면 프랑스가 이제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 때 각국의 식민지 다른 나라에서 약탈한 문화재들이 많아요. 그럼 만약에 한국에서 그걸 돌려줄 경우 어떻게 해? 너도 나도 돌려달라는 거 그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다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돌려주겠다 해놓고는 입장을 바뀌어가지고 등가 교환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어담용 의계를 돌려주는 대신에 어담용 의계에 맞먹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달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지네들 약탈해갖고 했으면 당연히 돌려줘야지. 그래가지고 이게 무산됐어. 위안부사 되다가 몇 년 전에 장기 대여 형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면 선례 남기니까 장기 대여 10년 단위로 20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맺어서 대여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지금은 우리 쪽으로 왔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프랑스에 있는 또 뭐냐면 유명한 문화재가 있죠. 직지신경. 직지. 근데 직지는 돌려받지 못해 이거는. 왜 돌려받지 못하냐면 약탈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대리공사가 돈 주고 사온 거예요. 물론 이게 상당히 헐값으로 사왔긴 했는데 합법적으로 구입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합법적인 그걸로 구입해서 나갔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해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그 외국에 있는 또 유문이나 유적이 꼭 우리 쪽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여기에 프랑스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또 알리는데 일종의 공을 하긴 하는데 자, 하여튼 그 외교장관 도서가 그런 사연이 있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거기에다가 1868년에 그 오페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오페어트 도굴 사건은 왜 일어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오페어트는 이제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미국과 프랑스의 그 선교사들의 어떤 지원을 받고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오페어트가 이제 통상 요구를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당시 남영군 누구의 아버지죠? 흥성대원군 아버지죠? 그 도구를 냈어. 근데 실패를 한 거야. 우리나라의 그 묘지의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그 양반 묘지는 지금 저 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간에다가 거기에다 해격방을 만들어요. 해격방. 그래서 해격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해격을 방을 만들고 거기다 간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해격방이 이게 되게 단단해. 그냥 아무리 깨도 안 깨지는 거야. 그래서 밤에 원래는 몰래 가서 막 그 삽질하고 꽃갱이짓해서 막 깨려고 했는데 보니까 아침까지 뭐냐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발견이 된 거야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도망갔는데 그 흥성대원군이 이 소식을 듣고 뭐야 열받은 거지. 자기 아버지 뭐를 파헤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시도 자체가. 그래서 서양인들 배척의식이 고조되고 그리고 그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더 강화되고 그 다음에 뭐 유생대 어떤 종황양이고 이런 것들이 주장하면서 통상수교 정책을 뒷받침했는데 유생들하고 흥성대원군 간의 사이는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요런 측면은 코드는 딱딱 맞아. 이항도나 뭐 기정지 이런 사람들의 주장들이 흥성대원군의 어떤 그 통상수요 거부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것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초창기 때 흥성대원군 때 그 뭐냐면 의정책사 운동을 뭐죠? 일기죠. 이항도 기정지 같은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통상 반대 운동이야. 통상 반대 운동. 그래서 그 관련된 사료가 그 고종실록에 있거든요. 잠깐 보면 자 여기 많이 듣던 말이 있어. 자 우리들의 물건은 땅에서 생산하는 것이고 1년 단위로 계산하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부족한 것을 남의 물건과 바꾸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곤란한 생활을 걷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구하고 비슷한 말 받아냈죠? 최익현. 최익현이 5 불가상수 올렸죠? 나중에 그대로 비슷해.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은 땅에서 생산되고 서양의 물건은 손으로 생산되고 교환하면 안 된다. 우리가 불리하다. 이런 논리가 최익현만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유학자들 그 보통적인 생각이야. 요건 그 뭐냐면 위전 척사 운동자들의 그런 것들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흥성대원군 때 이제 서양 물품 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그래서 이제 물론 예전에도 있었지만 더 금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들키면 사형에 처하고. 근데 이제 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반대했냐? 경제적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 서양에 값싼데 그 서양목이라고 부르는 목면들이 이제 목면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나라 토사품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개멸된다.
그래서 반대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일종의 시장보호 차원에서 이제 반대했던 것도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외교장각 도서 있죠?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요. 예. 그냥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신미양요 보죠. 신미양요. 자, 신미양요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원인이 됐던 것이 재현선모 사건이죠. 재현선모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현선모가 이제 왜 일어났냐면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재현선모가 그 당시 1866년에 그 평양에 향해 대동강 거슬러 올라갔는데 그때 그 상선이면서 대포나 총포를 다 무장하는 상선이야. 그래서 올라오면서 이제 뭐냐면 올라오니까 그 당시 이제 조선 측에서는 더 이상 올라오지 마라. 경고를 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평양에 이제 뭐냐면 딱 대동강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총질까지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걸 본 평양감사가 그 당시 누구였냐면 박규수였어요. 박규수가 이제 원고나 갈리고 또 통상 계약원자들이야. 근데 박규수 입장 올 때는 이건 되게 무례한 거죠. 통상을 하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지. 이게 총포를 다 무장한 상선이 올라가고는 총질해가면서 막 하니까 그래갖고 그 당시 박주사 명령을 내려서 파견을 그래서 그때 조선민하고 군인들 해갖고 와서 불타 없앴어요. 제 소문을.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뭐 따지려면 그때 당시 따져야 되는데 한참 뒤에 한 4년인가 5년 뒤에 건너고 나서 1871년에 그때 와서 이제 미국 함대가 온 거야. 왜 그때 불타 없애졌냐고. 예. 핑계죠. 그래서 이제 와서 그 당시 이제 미국이 이제 뭐냐면, 재현선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이제 강화도에 상륙해서 초지진이나 덕진진을 이제 점령하고요. 강성북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초지진, 덕진진, 뭐 강성북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보면 강화도에 가보시면 맞은편에 그러니까 경기도 쪽에 내륙 맞은편에 쭉 뭐가 있냐면 외성이 있어요. 외성. 외성인데 외성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보호하고 진이 있거든요. 보호하고 진. 그래서 보호하고 있는데 좀 큰 것은 진이라고 하고 작은 건 보호라고 해요. 그래서 보호와 진을 뒀다. 이거는 조선 후기 때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강화도 개척 사업을 하면서 뻘이 없어지니까 이게 방비 시설이 이제 뭐냐면 없어지거든요. 적군이 뻘로 내려가면 이제 그 사이에서 공격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요걸 외성을 메꾸고 그 중간중간에 보호와 진을 뒀거든요. 자, 하여튼 그래갖고 미국이 이제 와서 미국의 생각은 뭐냐면 미국이 예전 일본처럼 함대 동원해가지고 폭탄 몇 번 날리고 좀 위용을 가시하면 일본 애들처럼 쫄 거다. 그래서 한국 할 거다. 이렇게 강화 맺을 거다 생각했는데 우린 일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도 그냥 끝까지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고전투에서 미국이 이겼긴 이겼어. 근데 미국 입장 올 때는 이렇게 이제 몇 번 겁만 주면 얘네들이 한국 할 거 생각했는데 죽잖아 하고 막 달려드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후퇴한 거죠. 네. 미국 입장 올 땐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나라는 아니에요. 왜냐면 한번 중국 가기 전에 찔러보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이제 방발이 심하니까 그냥 물러난 거야. 얘네들 입장 올 때는. 자,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흥성대원군이 신미양요와 병인양요를 이제 뭐냐면 물리쳤죠. 물론 이제 물리쳤다고 말하기 좀 그래. 왜냐면 그 당시 서양 열강들이 좀 국내 사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한국을 좀 약간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어.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은 것도.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원람을 교류해야 되고, 미국은 그다음에 남북전쟁, 서부개척이었고, 이런 것도 이제 여가 복합적으로 있겠죠. 하여튼, 흥성대원군은 프랑스와 미국 같은 서양 열강들을 물리친 다음에 전국 각지에 뭘 세웠죠? 척합의를 세웠죠. 척합의를. 그래서 척합의 그 옆에 있죠. 서양 오랑캐가 침공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을 하친하는 것이요. 하친을 주장한 건 나라를 파는 거다. 이 척합의가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척합의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척합의는 세워졌다가 언제 없어졌어요, 이거? 예? 이모군란 이후에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청나라 도움을 받고 이제 다시 집권하자 고종이. 그래서 개화 정책을 이제 가속화시키고자
그 전국에 있는 척합이를 다 뽑아서 가있어. 근데 유일하게 안 뽑힌 데가 있어요. 여기야, 대구 각도전에 있는 척합인데 이게 유일하게 남았어. 지금도 좀 보수적인데 그 당시도 좀 보수적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언제 찍었냐면 일제시대 때 찍은 거예요. 일제시대 찍었는데 지금 없어졌어. 그래서 지금은 안 남아있는데 유일하게 남은 사진이 지금 일제시대 지금 사진 하나예요. 네. 자, 하여튼 여기에는 이제 있고, 그다음 강화도 수의 포대를 더 강력히 쌓고 전국 각지의 사냥꾼, 포수를 만들어서 포군이라는 이름으로 부대를 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 마련도 여러 가지 했다.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흥성대원군이 서양에 대해서 무조건 다 싫었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입장은 서양이 기술이나 그 무기가 발달한 걸 알고 있어. 그 당시 이제 중국이 어떤 상황이었어? 아편전쟁 뭐 이런 거 있었잖아. 1차, 2차 아편전쟁. 깨지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흥성대원군 입장할 때는 지금 개방해서는 안 된다. 지금 개방하면 몽골 날 수 있는 거죠? 몽골 날 수 있어. 중국골 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서양의 기술과 무기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체 뭐냐면, 군사력을 키운 다음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면 개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도 서양 무기나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가지고 여러 기술들을 이제 받아왔는데, 특히 무기 같은 거. 그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수대포예요. 수대포는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서양이 그 우리나라 칠 때, 이건 뭐 중국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뭘로 치죠? 육군이 해군이에요. 해군은 먼저 오잖아요, 배가. 그러면 배가 상륙하기 전에 그 배를 폭발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배가 그 상륙하게 폭발시키는 중에 무기 중에 뭐냐면 지금 기대가 있어요. 기대 아시죠? 그래서 해안가에 기대를 퉁퉁 띄우면 뭐예요? 그 배가 부닥치면 폭발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전에 그 천안함도 뭐 여러 가지 그 겹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대 때문에 결친됐다는 설이 있는데, 하여튼 그 기대와 비슷한 게 뭐냐면 수대포예요. 수대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뭐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잘 안 됐어. 왜냐면 그 구체적 디테일한 정보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 신용만 하고 그냥 건너갔고, 이 사람이 기대포 외에도 또 뭘 하냐면 서양의 배는 어떻게 했죠? 우리는 목선이죠. 서양의 뭐 철갑선이죠. 대포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려고 기술을 또 그 기술을 이제 입수한 다음에 한번 한강에 그 서양 배처럼 철갑선을 만들어 놓고 뛰어갔어요. 근데 좀 가다가 한 10분, 20분 가다가 가라앉았죠. 그냥 더 이상 더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걸 그 사실을 볼 수 있듯이 그 흥성대원군도 나름대로 개혁을 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이제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들은 좀 달랐어. 고종은 어릴 때는 잘 모르니까 아버지 말을 잘 따랐거든요. 근데 이제 좀 나이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부터 여러 가지 이제 물건도, 그러니까 여러 책도 접해보고, 그 서양에 대한 어떤 내용도 접해보고 하면서 어떤 개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이제 개화에 대한 서적들 많이 읽고, 이제 점점 아버지가 멀어지게 되는 거지, 생각이. 그러면서 이때 이제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종이 20세 되니까 이제 친정해야 된다. 상소 올려놓고, 흥성대원군의 그 집정은 지금 조선 법조에도 없는 내용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고종이 딱 보니까 그게 맞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를 쳐낸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쳐내고 자기가 집권을 하게 되는데, 때마치 그때 무슨 사건이 터진 거야? 일본이 강화도를 공격을 한 거죠. 강화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당시 운양호 사건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런 내부의 어떤 정권 세력의 변화, 그리고 외부의 어떤 공격, 이런 것들 맞물려서 통상 개화론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박 교수의 권위를 받고 나중에 강화도주하고 맺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뒤에는 그 부분과 관련된, 운양호 사건과 그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거기 227페이지에 보면 이제 최익현하고 박 교수의 어떤 생각 차이가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자, 그러면 이제 주제별 정리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관련 문제가 있는데, 관련 문제는 찾아서 그냥 각자 보세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129페이지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그럼 각자 보시고, 위전척사운동 넘어가죠. 자, 위전척사 운동은 의미는 뭐냐?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은 이단을 물리치자. 그러니까 위정이라는 건 바른 것. 그 다음에 사악한 것은 이단을 물리치는 척사죠. 그럼 이때 바른 것은 뭘까요? 바른 것은 성리학적 가치관이죠. 성리학적 가치관. 그 다음에 사악한 것은 뭐죠? 서양의 문물이죠. 서양의 문물. 서양의 문물은 사악한 건데, 원래 이 척사의 대상은 예전부터 있었어. 예전은 뭐였죠? 청이었죠, 청. 근데 이제 개항 시기에는 뭘로 바뀌었냐면 서양어로 바뀐 거야. 그러다가 일제가 본격적으로 침략하니까 뭘로 확산된 거죠? 일본어로 확대된 거죠. 척사의 개념이 이제 점점 외연이 확대해 나가는데, 자, 주도층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성리학을 신봉한 보수적 유생들이죠. 이항록, 김정지, 최익현, 김평문, 이만수, 유인석 쭉 있는데, 요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성리학을 신봉하는 유생들이 다 반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전척사 운동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유생들 안에서도 반대하는 건데, 특히 어떤 사람들이 반대했냐면, 유리론자. 19세기 들어가면 유기론자와 유리론자로 나누거든요. 유기론자. 그래서 유기론은 최한기 예전에 얘기했죠. 적극적으로 이제 서양의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거고, 유리론자들은 상강오존의 보편성을 되게 강조해서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유리론도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가 앞에 이제 언급했던 난론에 이은 유리론자, 이런 노론세력들. 그래서 이 집권 노론세력들이 초창기 때 이제 그걸 주도했죠. 특별히 이항로, 기정지, 최익현 이런 사람이 노론세력들이야. 또 한 세력은 영남 난민들 있죠. 이항의 적통들. 이 사람들 유리론인데, 이 사람은 후기 때, 3기 때부터 그래갖고 이만손, 그 다음 홍작 이런 사람들이 다 영남 난민 쪽이야. 이렇게 두 가지 흐름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위전척사 운동의 양상의 변화 4단계로 나눠보죠. 통상 반대운동 몇 년대에 있었죠? 1860년대에 있었죠? 그 다음에 개항 반대운동 몇 년에 있었죠? 1870년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개화 반대운동은 1880년대 이렇게 있었고, 항일 의병운동은 몇 년대에 있었어요? 1890년대. 그 순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1860년대 통상 반대운동이야. 자, 이 통상 반대운동은 왜 이러냐 배경을 보면 열강대 통상요구, 그리고 병익녀와 신민양로 했죠. 그래서 아까 언급한 흥성대원군하고 그 양반들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일한 코드가 맞은 건 딱 이게 맞아. 그래갖고 그 당시 그 통상 반대운동을 흥성대원군의 통상 수호 거부 정책을 뒷받침해줬다. 수호 정책을 뒷받침해줬고, 대표적인 게 이제 상소를 중심으로 이제 운영했거든요. 되게 이제 위전척사 운동은 상소 중심이에요. 상소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펼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항로하고 기정지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기정지 같은 사람은 뭘 주장하냐면 약물금지론 이런 거. 여기서 약물은 누굴까요? 약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양의 물건이죠. 그래서 서양의 물건이 들어오면 우리가 경제 파탄 난다. 아까 이제 읽었잖아요. 그 손으로 만든 공산품과 그 다음에 땅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서로 교환하면 그 교환이 1대1 교환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손으로 생산한 건 무궁무진한데 땅으로 생산은 유한하단 말이야. 그래서 부등가 교환이죠. 결국에는 우리는 다 잃고 결국에는 서양이 우리의 경제 침략을 지배할 것이다. 경제를 장악할 것이다라고 이제 한 건데, 이들의 비판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됐잖아. 개항하고 나서. 예. 그래갖고 이 사람들의 특징 보면 상당히 현실 인식은 있어. 현실 인식이 있고 상당히 비판이 예리해. 근데 문제는 그 예리하고 비판을 했으면 되는데 뭘 제시하지 못했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거야. 대안은. 그 의도가 좀 불순하죠? 의도가. 왜냐면 자신의 그런 기득권, 이런 가치관을 계속 지키려고 했던 거냐. 질서, 자신들이 기득권을 유지한 질서들을, 성리학적 어떤 질서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들인데, 자, 이런 것도 있었다. 그 다음에 1870년대 넘어갈게요.
자, 1870년대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강화도 조약 전후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도 인물을 보면 그 최익현, 김평무 뭐 이런 유중구 이런 사람인데 김평무하고 유중구 같은 사람이 이항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동 측이 인물들이 주로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개항을 하려니까 개항 불가론. 그다음 외항일체론을 이제 주장했어요. 이 외항일체론을 왜 주장했냐면 그 당시 이제 고종이 일본하고 이제 뭐냐면 개항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반대가 심했거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왜 그때 고종이 내세웠던 건 뭐냐면 이제 반대 문막이 어떤 논리냐면 외와 양은 다르다. 우리는 지금 서양하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그 정통적으로 계속 교린관계를 맺었던 누구하고 하는 거야? 일본 외하고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최익현 같은 이제 유생들은 아니다. 외는 예전의 외가 아니죠. 그죠? 일본의 그 예전의 외가 아니라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 외잖아. 결국엔 양놈하고 똑같다는 거야. 외양 일체론을 주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예전의 교린 관계, 일본과 우리 관계가 아니야. 전혀 다른 근대적인 어떤 관계죠. 근데 처음에 집권자들 그걸 인식을 못했다가 나중에 조금씩 인식하게 된 거야.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조약 개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경제적 침략을 강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 예전에 나왔던 것이 이제 오불가 소론이에요. 그래서 왜 개항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5가지 상소를 올렸는데, 이유도 상소를 올렸는데, 그때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지부 복걸 척하소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궁 앞에 가서 도끼를 기둥에 박아요. 기둥을 박고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어줄 경우에는 이 도끼로 내 목을 치겠다. 그런 각오로 해서 올린 상소야.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얘만 했던 게 아니라 최익현만 했던 게 아니라 조선시대 의대에 그렇게 했어. 도끼로 가지고 도끼를 기둥에 이렇게 박고 상소 올려요. 만약에 내 상소 안 되면 내가 목을 치겠다. 내 목 도끼로. 근데 지금까지 조선왕조 실력이 그렇게 해놓고 자기 목을 스스로 친 사람이 없었어. 그냥 그대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일본 침략에 대한 국가의 자주성을 송상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앞에 언급한 이항도에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공산품하고 농산물이 교환될 경우에는 결국엔 부정가 교환이다. 경제가 파탄될 것이다. 그리고 천주교 학살을 통해서 미풍장수들이 파괴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반대 이유를 뒀죠. 그리고 일본이 서양문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양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러니까 서양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서양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을 보면 안 된다. 이게 뭐죠? 외항일체론이죠. 고종의 논리를 반박한 거죠. 그 고종은 서양과 통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일본과 통상한 거다. 근데 요거는 외항일체론 예전의 외가 아니라 이제는 서양의 문물 받은 외다. 그래서 외항일체론 이렇게 주장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상소 내용은 좀 파악을 해주세요. 이거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야. 시익현 상소 내용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읽어보면 자, 그 두 번째죠. 우리의 문화는 종류가 모두 백성의 생명이 달려있는 곳으로 땅에서 나온 것이라 한계가 있는데 따라서 유한하고 체액과 기름이 되어 백성의 명이 달려있는 걸 무궁하고 요사스러운 교육을 하면 이거는 이제 서양의 거죠. 마음이 썩고 풍속이 버린다 하면서 이제 지적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80년대 넘어가죠. 80년대는 이제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그 다음에 위전적 조선 책략 아시죠? 조선 책략이 유포되니까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이에 대한 이제 반정부 운동이 이제 발전된 것이 1880년대 개화 반대 운동.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신사련에 일어났기 때문에 신사 척사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정부와 대립 구도가 형성돼. 정부는 뭐죠?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영남 사림들은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정부와 대립 구도가 형성이 돼서 이제 있었는데, 자, 상황을 보면 이제 조선 책략 외교 정책 비판.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조선 책략 뭐가 있어요? 신중국, 결일본, 변미국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막자. 이런 건 말이 되느냐? 그래갖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비판. 그다음 민시정과
정치제도화의 고종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반정부 운동 확대되는데, 요때 이제 그 사람들의 운동 내용을 보면요, 그 주도 인물을 보면, 자, 김평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만소, 홍재학, 유현식. 근데 이 사람들 좀 보면 정치적으로 앞에 위전척사 운동 세력은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어느 쪽이냐면 영남 쪽이야. 영남이니까 좀 집권 노원 세력이 아니라 뭐냐면 집권 밖에 있던 세력들이죠. 예, 그래서 영남 남인들, 그래서 이양 쪽에 있는 집계 세력들, 그래서 유리론, 영남 유리론자들이 주로 일으켰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상소 중에 여러 상소 중에 대표적인 상소가 영남 유생이었던 이만손의 만이소가 있어요. 만이소는 왜 만이소냐면 상소를 올 때 10,000명이 서명했다는 거야. 그래서 상소 내용보다도 상소한 사람의 이름이 많아. 그래서 이 만이소 형태의 상소는 얘가 처음 올렸던 건 아니고 조선시대 때 의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숭정 그 일기 같은 거에 보면 숭정 일기 같은 데 보면 그걸 다 적었어요. 그 10,000명을. 10,000명을 다 이름 적었는데 이게 100페이지가 넘어. 막. 그래서 이걸 다 적었는데 그만큼 여러 사람 의견을 올려가지고 했다. 그래서 이제 영남 만이소 내용이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그 위에다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잠깐 내용을 보면 각국의 반대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중국인데 김홍직의 이제 조선체제의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중국은 우리가 신하로서 섬기는 바이며 해마다 옥과 비단을 보내 수혜가 요동과 계주도 있습니다. 신의와 절도를 지키고 속박의 직분을 충실히 지킨 지 200년인데 왜 뜬금없이 다 친중국이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예전부터 친했는데. 자,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매여있던 나라다. 삼포회단이 어제길 갖고 인제는 수건이 가시지 않는다. 우리 이미 땅을 잘 알고 술 요충지대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 땅을 잘 알고 일본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있는데 이게 일본이 침략해 오는데 결일본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본과 왜 우리가 결탁을 해야 되냐. 오히려 더 침략해 올 것이다.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 연미국 있죠. 미국에 대해서인데 우리가 원래 몰랐던 나라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남해건을. 이 남해건은 누구죠? 항주현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의 권유도 그들과 무슨 서로 연합을 해갖고 수교를 하고 하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우리 약점 알고 재물 더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하고.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왜 여기 나왔어요? 네? 신중국, 결일본, 연미국 했잖아. 다 뭘 대담한 거죠? 러시아의 남하 정책. 러시아는 원래 우리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나라다. 근데 우리가 괜히 그들 나라와 손을 잡고 앞에 언급한 중국, 일본, 미국과 손을 잡고 러시아와 적대를 한다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느냐. 오히려 이걸 빌미로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남 만이소 내용을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홍제학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원 척사서를 올렸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고종이 이제 친정한 이래 여러 가지 서양 문무나 개화 정책들 펼쳤는데 이것이 종무와 사직의 위기를 초래했고 했다. 그래서 종전에 이제 개화 정책들 통리기마이나 이런 것도 협하고 종전 오이제 이런 것들 부활하자. 근데 그냥 비판을 했으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다 욕까지 써놨나 봐. 그래서 그걸 본 그 고종이 너무 원래 상소 올리면 비판 상소 올리면 그냥 많이 허허하고 웃고 그냥 그러는데 요때는 참조를 못하고 이 사람 능지처참 시켰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말을 잘못해갖고 이제 죽게 되는데. 자, 이만소의 영남만이소, 홍제의 만월촉사소 외워두세요.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890년대 들어오면서 뭘로 바뀌었죠? 항일 우병운동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을미사변이나 단발령을 계기로 해서 이제 친일관료나 일본 제국주의 토벌하는 양상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중과 함께 국권회복 운동을 이제 경향이 등장했다. 물론 처음부터 민중과 친한 건 아닌데 이제 조금씩 친해지면서 이제 국권회복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1900년대 이후에는 예전에는 보통 이제 위전척사 운동가들이 하위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서양의 일본은 오랑캐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였는데 이때부터 190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만민공법 체제를 내세요. 만민공법이라는 건 뭐야? 우리나라와 일본이나 서양은 다 똑같은 나라다.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똑같은 나라고
그다음 서로 간의 국제질서 안에, 국제법 안에, 뭐 지킬 걸 지키는 나라인데, 이들이 그 국제법을 어기고 우리나라를 공격해왔다. 그래서 이 1900년대 이후에는 상당히 뭐냐면 합리적으로 바뀌어요. 세계관의 인식이.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만민공복체제에 입각해가지고, 근대 국가 간에 입각해서 서양의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는 그런 걸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의장척사 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볼게요. 의의는 반침략적이고 반외세적이죠. 자주운동이었고. 근데 이제 한계는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판 내용을 정확하게 현실인식을 정확히 하고 비판을 했는데 문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 의도가 잠깐 불순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그 지금까지 누렸던 그 지주 중심의 봉건 체제, 양반 중심의 어떤 신분제도, 성리학적 유일사상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갖고 그 뭐냐면 위전척사 운동을 전개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조선은 작은 중화요. 이것은 조선의 중화주의 이런 것들이 더 반영됐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자주적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중화라는 것은 중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누굴 의미한 거죠? 우리를 의미한 거죠. 조선 중화주의. 그러니까 성리학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우리 걸 지키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측면은 자주적인데 그 밑바닥에는 또 아까쯤에 동전 양념처럼 어두운 면도 있다는 거죠. 자기 어떤 신분제도, 지금 기득권 누렸던 신분제도라든지 이런 전제왕권 체제 이런 것들은 신분제라는 건 다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지금까지 유지됐던 거야. 성리학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유지한 거죠. 그걸 계속 지키겠다는 거야. 네. 자, 그렇지만 의의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반침략적, 반외세적이었다는 거. 이거는 누구하고 비교해 볼 수 있냐면 개화파하고 비교해 볼 수 있어. 개화파들은 그날 개화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상당수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변질되잖아. 친일파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갖다 팔고, 매국놈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개화파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어. 민중대에 대한 인식이 개화 정책에 대한 개화파들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개화파에다 끝에 뭘 붙죠? 개화꾼이라는 걸 붙거든요. 꾼은 좋은 의미로 붙는 게 아니죠. 좋은 의미로 붙는 전미사가 아니잖아. 다 나쁜 의미잖아. 그냥 도독, 그죠? 장사꾼, 뭐, 문자 붙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도 그 뭐냐면 생각이 보수적이지만 지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조가 있었고 그 나라는 팔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대항을 했잖아. 항일운동하고. 그래서 개화파는 심을 추구해서 심의 논리에 따랐지만 그래서 심의 논리에 따라서 친일파 매국놈이 됐지만 위전척사운동은 뭐죠? 명분과 의리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분과 의리에 따라서 독립운동을 하고 나중에 항일운동의 주체되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보수하고는 좀 다르다. 그 오늘날 보수는 그게 아니죠. 네, 오늘날 보수는 기회주의자고 뭐 수고 꼴통이고 그런 건데 그 당시에 보수는 상당히 진정한 보수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통적 가치가 딱 있을 거 있고 그때 자기 지조에 따라 생각에 따라 이렇게 일관성 행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자 하여튼 그래서 개화파보다는 그 당시 항일운동이 그러니까 그 의정척사 운동이 되게 좋게 봐야 할 이유가 그 이유다 그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개화파를 보죠. 개화파. 자, 위전척사 세력이 있을 때 동시에 또 뭐냐면 우리나라 개화자는 개화파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자, 개화파의 이제 성장 과정을 보면요. 그 이제 1870년대, 부터 볼게요. 1870년. 1860년대. 1860년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강화도시가 전후로 해가지고 개항식인데, 요때 주요 인물이 3명 있어. 3명이 누구냐. 이걸 개화 3비조라고 하는데, 보통 오경석, 유은기, 박규수. 그 3이죠. 그래서 오경석이 먼저 이제 시작됐어요. 오경석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50년대 이 오경석 역관 출신이에요. 중국 역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에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북경에 가보면 유리창이라는 큰 뭐냐면 그 도서를 판 유리창이라는 뭐랄까 그 책 서점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 서점들이 쭉 나열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해국도지나 연안지락 같은 그 양봉운동을 이끌었던 책들을 이제 입수해와요. 그래서 개화사상을 이제 길을 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유은기라는 사람이 있어. 오경석의 친구가 있는데 유대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은기가 이제 의사인데 이 사람이 있고 박교수 알죠? 박교수도 오경석 이제 같이 이제 그 뭐냐면
국경을 갔다가 오경서의 통역을 맡았는데 같이 친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친구 사이에 지냈던 사람인데 박규수 이렇게 세 명 있어요. 박규수는 누구의 손자죠? 박지원의 손자죠. 근데 이제 양반 그 지식인들 자제들에게 뭔가 계하사상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오경서와 유은기가 직접 나서지 못해요. 왜 나서지 못하냐면 오경서와 유은기는 중인 출신이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뒤에 이제 나온 뭐 그 양반 그 저기 계하파 그 지식인들은 양반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들을 오경서 박규수 오경서 유은기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박규수예요. 그래서 박규수의 사학방에 모여가지고 양반 제자들 모여갖고 이제 계하사상을 알려주고 어느 정도 친한 다음에 누구 소개시켜준 거죠? 오경서하고 유은기를 소개시켜준 거죠. 그래서 박규수의 사학방이 그 당시에 뭐냐면 계하파의 상실이 된 거야. 그래서 박규수 사학방 관련된 얘기가 그 한국사 책에 나와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맥락에서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계하파 3비주를 통해서 계하사상을 뭐냐면 물려받은 양반 자제들을 중심으로 해 1870 말에 계하파가 형성되는데 계하파의 큰형이 누구냐면 김옥균이에요. 김옥균. 네. 그래서 김옥균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후쿠자 유키치의 영향을 받아요. 나중에 후쿠자 유키치도 직접 가서 뭐냐면 찾아뵙고 이제 또 영향을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오는데 자 하여튼 김옥균을 중심으로 계하파 인사들이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이들이 비밀 결사를 만들죠. 그게 그 유명한 충익이에요. 예. 이 충익에는 양반 자제 외에도 여러 계층의 출신들이 있어요. 뭐 궁인도 있고 궁녀도 있고 상인도 있고 뭐 통역관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충익의 이제 활동을 내용을 보면 이제 김옥균과 박용호가 일본에 이제 수신사를 가면서 그 뭐냐면 후쿠자 유키치 이런 사람들 이제 찾아가서 영향도 받고 이렇게 해서 계하 논의도 이제 받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후쿠자 유키치와 우리나라 급진 계하파 사이에 친했어. 친했거든요. 그 나중에 급진 계하파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후쿠자 이게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후쿠자 유키치가 충격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예전에는 갑신정변 이전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 일본이 큰형님이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그 조선은 아우다. 그래서 그 큰형님이 일본이 좀 이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우들을 좀 뭐냐면 같이 어울려서 이제 데리고 와갖고 힘을 합쳐서 도와줘서 그 뭐야 일종의 서양을 맡겠다 같이 맡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시아적 연대론적 생각이. 근데 갑신정변 이후에 그 생각이 깨져버린 거야. 아 조선이나 나는 이제 안 된다. 이런 거 아무리 해도 계약을 안 되니까 차라리 서양이 조선을 먹기 전에 우리가 조선을 먹자. 이런 논리가 나오죠. 그래서 그 아시아를 탈피해서 군화파를 나눠 가자. 그래서 이게 뭐야? 타라 입국론이라는 거 있죠?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 갑신정변 이후에. 자, 뭐 이건 일본사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80년대 되면서 계하파 안에서도 그 청의 입장과 계하 속도의 차이를 둘러싸고 뭐와 뭘로 갈려져 나가냐면 온건계하파하고 급진계하파로 이렇게 분리나 나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온건계하파, 급진계하파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자, 그럼 온건계하파의 중심 인물을 좀 볼게요. 온건계하파는 청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자는 사람들인데, 자, 주요 인물들을 보면 김홍직, 김윤식, 어용주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민심정권과 결탁돼 있죠. 그리고 청나라와 친하죠.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대당이라고 해요. 사대당. 자, 개혁 모델은 청의 양무운동이에요. 그 정치적 입장은 친정 사대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하의 의미를 좀 볼게요. 계하의 의미는 이미 조선은 계하했다. 뭘 통해서 계하했죠? 유교를 위해서. 우리 계하는 나라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외교 및 계하 속도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외교론을 보면 양철체제 외교론이라고 하는데, 이 양철체제 외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통 근대적 외교체제에서는 이런 관계죠. 근대적 외교, 다 평시단 평등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청나라하고 서양과 일본은 평등하죠. 그쵸? 그러면 청나라와 서양과 일본이 평등하면, 자, 그럼 조선과 서양과 일본은 어떻게 해요?
관계로 보면 등식 관계면 청나라의 조선은 뭐야? 평등한 게 논리죠, 맞죠? 근데 양절 체제로는 그게 아니야. 뭐냐면 양절 체제는 뭐냐면 정통적인 어떤 사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뭐냐면 새로운 근대적 외교 관계도 같이 가자라는 거야. 그래서 양절 체제 외교를 주장하는데, 자, 이거 뭐냐면, 자, 청과 서양의 일본이 동등하고 조선과 서양과 일본은 동등하다. 이건 인정해. 이거는 어디에 속하죠? 근대적 외교 관계죠. 근데 조선과 청의 관계에서는 그게 아니야. 조선의 청은 조선과 청은 동등하지가 않아요. 어디가 더 위에 있죠? 청이 위가 있는 거야. 청이 동이고 조선은 여기에 뭐가 되는 거야? 속방국이죠. 속방국. 속방국이지만 자주의 나라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청나라에 독립돼 있지 않고 속방국이에요. 속방국인데 예전부터 뭐냐면 청은 우리나라 정치 간섭을 가지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운영을 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이게 뭐냐면 정통적인 조공과 채통을 바탕 사대 관계죠. 이게 동시에 존재하는 외교 관계. 이것이 이제 뭐냐 원공개합화대 주장 논리죠.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 청나라가 변했다는 거죠. 이 청나라도 나중에 보면 양구운동이 범법자구운동이 하면서 개화운동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대적인 어떤 그 외교관계도 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또 뭐냐면, 서양의 제국주의를 모방을 해요. 서양의 제국주의. 그래서 서양의 제국주의는 그 나라를 실제로 지배하는 거죠. 간섭하고. 그게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 조선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조선한테도. 그게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리알스카이가 병력 3,000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온국 간섭을 하죠. 예전에는 간섭을 안 했어. 우리나라가 속방국이지만 자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내면 뒀거든요.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근데 이때부터 일본 청나라가 제국주의 속성을 보이게. 그러니까 정통적인 사대관계 또 그 안에서도 뭐냐면 서양의 제국주의 정책들을 펼치면서 우리나라 내정을 직접적으로 간섭을 돼. 그래서 처음에는 민씨 정권이 청나라에 대해서 친했죠. 민씨 정권이.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모군란이나 갑신점을 거치고 나서는 이제 청나라하고 단절되잖아. 그러면 누구하고 붙으려고 하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붙으려고 했던 것이 이 청나라의 어떤 이제 종전의 정통적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서 직접 우리나라를 지배하려는 신비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의 반감. 거기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걸 잘 몰랐던 거지. 그래서 양절 체제로는 이런 것들, 청나라의 변화, 이런 것들, 청나라의 정책 기조 같은 것들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근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보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신중한 개화를 추진했다. 왜냐하면 시장을 개화 속도 너무 빨리 하면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뭐냐면 동도서기던이죠. 동도서기던. 동양의 도를 바탕으로 해서 서양의 기술, 물질 문화를 받아들이자. 이게 한번 예전에 문제가 나왔는데, 동도서기도는 그 밑에 잠깐 보세요. 자, 그게 이제 그 밑에 상수가 보이죠? 윤석광의 상수가 있는데, 자, 군신, 부자, 부부, 부모, 장유. 그러니까 상강 오류는 하늘로부터 부여된 천이라는 거야. 이건 지켜야 돼. 망고불변의 진리죠. 이걸 도라고 하고, 배수의 무기, 농기구 같은 것들은 뭐죠? 기술. 이건 도가 아니라. 그래서 도는 지키되 뭐는 받아들이는 거, 서양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자. 이게 동도서기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 사회제도나 이런 것들이나 뭐 정신적인 거, 사상적인 걸 받아들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다만 뭘 받아들이는 거죠? 기술, 물질 문명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이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 온건개혁파들이 이제 뭐냐면 쭉 집권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 문물 수용을 배경을 보면 어떤 정신이 깔려있냐면 동도서기론적인 어떤 정신이 깔려있어요. 예,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진개혁파를 좀 볼게요. 급진개혁파는 이제 김옥균, 박영호, 홍영식, 서광복 이런 사람들인데, 일본의 그 사람들 개혁의 모델이 뭐죠? 후쿠자 유키치가 신했기 때문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런 것들을 개혁 모델을 하고, 정치적 입장에서는 청해 간섭과 사대 정치에 불만을 품게 되고요. 개화의 의미는 뭐냐면 일본의 문명 개화론에 영향을 받았어요. 일본의 문명 개화론은 뭐냐면 우리 일본은 야만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개화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 조선은 야만 상태죠. 그래서 이때 개헌한 것은 이 야만 상태를 벗어나서 뭘 받아들이냐? 일본과 서양의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문명개혁원이에요. 일본의 논리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노는 청나라 종속을보다 조선의 독립을 강조했다. 여기에서 핵심 말은 독립, 키워드는 독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선 역사에서 독립이라는 말 쓴 적이 없어요. 뭘 썼죠? 자주의 나라야. 우리는 독립국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누가 그 독립 밑에 있는 거야? 청나라 밑에 있는 거야. 청나라 속봉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 청나라 속봉을 벗어나서 독립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독립을. 그래서 독립은 못했죠. 계속 독립 못했어. 그래서 그 당시 독립을 해야 된다고 논리가 있었는데, 물론 그 독립이라는 의미가 지금처럼 그 시민지 상태에서 벗어나자는 의미가 아니라 형식적인 얘기예요. 형식적인데, 그래서 그 당시 내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사대 관계를 벗어나서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독립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독립할 경우에는 청나라의 지원을 받지 못하지 않냐. 서양이나 일본이 쳐놓을 때 우리 누가 지켜주냐는 거야. 그게 문제점이 있었어. 하여튼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언제 독립했죠? 공식적으로? 예? 청일전쟁이 끝난 후에 독립을 한 거죠.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청일전쟁 후에 끝난 다음에 독립한 거야. 그러니까 사대강 안전 단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만든 협회가 무슨 협회예요? 독립협회. 또 독립협회가 만든 분이 독립문화냐. 요게 독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청나라부터 독립, 그리고 사대강계로부터 탈피, 이걸 의미한 거야. 그래서 이거 독립을 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신주와 계하 출신은 외세의 간섭을 실현시킨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계하를 해서 우리가 부강을 한다면 외세를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계하 속도를 좀 빨리 하자는 거고, 이 사람들은 서양 기술뿐만 아니라 상황과 제도 이런 걸 통해서 하자. 되게 급진적인 개혁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을 따지면 무슨 운동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냐면 범법 장강 운동 있죠. 범법 자강 운동. 범법 자강 운동도 기술하고 뭐냐면 뿐만 아니라 사상 제도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논리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건개혁하고 그 급진개혁파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자세한 것은 좀 이따가 뭐냐면 요 내용에서 더 살펴볼게요.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 내용을 지금 쉬었다가 됐지 않나요? 예, 좀 쉬고 제가 할게요.